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자 상인의 늦둥이 아들. 한양 시정거리에서 작은 포목점을 꾸려가던 박혁진은 28의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못한 채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작은 가게로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지만 혁진은 언젠가는 큰 상인이 되어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혁진아, 이제 장가를 가거라. 네가 혼자 있으니 이 애비 마음이 편치 않구나.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혁진은 마침내 동네 중매쟁이의 소개로 옆골목 두부장수의 딸 순덕이와 혼례를 올렸다. 순덕은 비록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혁진은 아내와 함께 가게를 더 크게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장대인 어른처럼 큰 상인이 되어봅시다. 혁진이 우러러보는 장대인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다. 미곡과 포목 그리고 전국 각지의 특산품을 취급하는 그의 상단은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혁진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의 인물이었다. 그의 가을 큰 장사를 벌일 기회가 찾아왔다. 안동에서 좋은 명주를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혁진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업자들과 함께 큰 돈을 모아 장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했던 혁진은 고민 끝에 장대인을 찾아갔다. 장대인 어른, 소인이 큰 장사를 벌일 기회가 있사온데 미천이 모자라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장대인은 혁진의 간절한 사정을 듣고는 선뜻 300냥을 빌려주었다. 물론 이자는 만만치 않았지만 장사가 잘 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혁진에게 잔인했다. 안동에서 돌아오던 길에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면서 수많은 명주가 물에 젖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흉년이 들면서 명주를 사려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었다. 결국 혁진은 빌린 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런,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장대인의 지시로 매달 찾아오는 장대인의 하인들 때문에 혁진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포목전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빚에 시달리던 혁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밤마다 한숨만 내쉬었다. 순덕은 남편의 마음을 달래려 애썼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았다. 여보,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빚을 져놓고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겠소?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오. 혁진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일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혁진은 마침내 병상에 눕고 말았다. 오랫동안 누적된 피로와 무리한 일로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혁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때 순덕의 뱃속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혁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한편 장대인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슬하의 딸만 둘이고 아들이 없어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장대인은 정실 부인 외에 첩을 들여 아들을 얻으려 했지만 첩에게서도 딸만 태어났다. 이미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중매쟁이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젊은 여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여인이 첩으로 들어올 의향이 있다고 하니 한번 만나보시죠. 장대인은 그 여인이 바로 자신에게 빚을 지고 고생하다 죽은 박혁진의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순덕 역시 남편의 빚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순덕이 장대인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있었다. 장대인은 크게 기뻐하며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마침내 순덕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장대인은 그 아이가 마치 떡두꺼비처럼 통통하고 복스럽게 생겼다며 크게 좋아했다. 그래, 이 아이가 바로 내 대를 이을 후계자로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복잡했다. 뱃속의 아이는 분명 죽은 남편 박혁진의 아이였기 때문이다. 장대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이를 친아들로 여기며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덕은 가끔 홀로 어디론가 나가곤 했다. 장대인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늘 혼자 조용히 다녀오는 바람에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기쁨과 사업에 대한 바쁨으로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성격도 온화하고 의리가 있었으며 상술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장대인은 그런 아이를 보며 흐뭇해했고 점점 더 사업들을 맡겨가며 후계자로 키워나갔다. 세월이 흘러 장대인이 70을 넘기고 병석에 누워있을 무렵이었다. 이미 모든 사업을 아들에게 넘기고 여생을 정리하고 있던 차였다. 어느 날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중 순덕이 혼자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평소보다 더욱 슬픈 표정이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장대인은 몰래 하인을 시켜 순덕을 따라가게 했다. 그런데 하인이 돌아와서 전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순덕이 한적한 산기슭의 작은 무덤 앞에서 오열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큰 상인이 되었어요. 장대인 어른께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일을 아들이 이루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직 우리 아이가 당신의 핏줄이라는 걸 모르세요. 장대인은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전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죽은 그 가난한 토목장사 박혁진의 핏줄이었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장대인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은 경외감이었다. 박혁진, 그래, 네가 마지막에 이긴 것이로구나. 장대인은 혁진이 죽어서도 자신을 이긴 셈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결국 혁진의 아들에게 넘어갈 운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대인은
그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어떤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세상의 이치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뜻이 있는 것 같았다. 장대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순덕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 아이가 박혁진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요. 순덕은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지만 장대인은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소. 그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고 내가 물려줄 재산을 잘 지켜나갈 것이요. 박혁진에게 진 빚을 이렇게 갚는 것일지도 모르겠소. 장대인은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약속대로 박혁진의 아들에게 고스란히 상속되었다. 빚 때문에 고생하다 요절한 가난한 토목 장사의 핏줄이 마침내 조선 최고의 거상 집안의 주인이 된 것이었다. 순덕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봐요.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상인이 되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일을 아들이 이루었답니다. 그러자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마치 박혁진의 영혼이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무덤 주위를 맴돌았다. 10년 만에 만난 아내. 그만 들어가시오. 이추 씨는 아내와의 이별이 못내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더니 동구 밖으로 사라져갔다. 그도 그럴 것이 혼인하고 아직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었다. 이추 씨는 일찌감치 초 씨에 붙었다. 하지만 몇 년째 복시해서 미역국만 먹고 있었다. 혼자 몸일 때야 걱정 없이 살았지만 수익 씨를 얻고 나니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있지 않은가. 이초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돈을 벌기로 작정했다. 아내가 그런 이초 씨를 보며 극구 말렸다. 서방님, 과거에 좀 더 매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설마 산 사람 목구멍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아니요. 더는 과거에 연연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소. 이제부터 장사를 해볼 참이요. 장사도 쉽지 않을 텐데 걱정입니다. 힘껏 해볼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많지는 않지만 형님이 장사 미천하라고 얼마간에 돈을 주었어. 아주버님한테 자꾸 신세 지는 것도 송구하네요. 이초 씨의 큰형님은 동생 이초 씨를 살뜰히 챙겼다. 이초 씨가 혼인하자 세간을 내주었고 공부한답시고 이태 동안이나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먹을 양식을 철철히 가져다 주곤 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형님의 도움을 무작정 받으며 살다 보니 볼 면목이 없었고 과거 시험에도 자꾸 떨어지다 보니 큰 결심을 한 것이다. 형님도 동생의 그런 결단에 안타까워하며 말렸다. 아우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어떻겠냐? 당분간 내가 도와줄 테니. 아닙니다, 형님. 그동안 너무 도움만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추 씨는 그렇게 큰 결단을 한 것이다. 기술이 있었던 것도 장사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며칠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책을 구해주거나 유통하는 책회가 생각났다. 어릴 적부터 책을 워낙 좋아했던 그는 자기 집을 들락거리던 책회를 떠올렸다. 읽고 싶은 책을 들고 오는 날에는
너무 좋아 단번에 읽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리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여보, 이제부터 각지를 돌아다니며 책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 되어보겠소. 이추씨는 아내에게 자기 결심을 말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몇 개월 하다 보니 벌이가 제법 쏠쏠했다. 하지만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다 보니 혼자 남아있는 아내가 걱정이었다. 그날도 혼자 집에 남아있는 아내 걱정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길을 떠난 것이다. 이번에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소. 이천에 사는 박진사가 구하려는 책들이 워낙 진귀한 책이라. 서방님, 집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이초씨는 아내와 작별하고 박진사가 부탁한 책들을 구하려고 한양으로 떠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초씨는 박진사가 부탁한 책을 전해주고 기분 좋게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했을 땐 늦은 시간이었다. 아내가 잠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만히 살인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섰다. 누구지? 방 안에 낯선 그림자가 비치는 게 아닌가. 방문을 열어젖히자 웬 사내가 바지춤을 내리고 있었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아내는 꼼짝도 하지 않고 허연 앞가슴을 풀어헤친 채 누워있었다. 이럴 수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사내를 끌어들이다니. 이추씨는 정신없이 들어가 사내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더니 시퍼런 낫을 목에 들이댔다. 넌 누구냐?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 이 짓을 하다니. 살려주십시오.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 목숨은 살려주겠다. 대신 이 여인을 평생 잘 보살펴 주거라. 이초씨는 사내에 목에 대고 있던 낫을 팽개치고 그 길로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야단이 났는데도 아내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이러했다. 이초씨의 아내는 근처에 사는 영월댁과 친하게 지냈다. 영월댁은 친동기간처럼 혼자 지내는 아내를 잘 챙겨주었고 그들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아내는 초저녁에 영월댁이 준 음료를 마신 뒤 몽롱해져 집에 들어가 누웠다.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영월댁이 이초씨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사내에게 돈 몇 푼 받고 버린 일이었다. 이초씨가 떠난 뒤 아내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자신의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당에 한 사내가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는 옷장에 넣어둔 단검을 급히 꺼내 들고 소리쳤다. 누구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멈추시오. 아무 일 없었어. 용서해 주시오. 사내는 영월댁을 매수해 버린 일과 이초씨가 돌아와 그 모습을 목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 서방님, 어디로 가셨나요?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남편을 찾으러 갈 생각도 했지만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번에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동네 의원에게 진맥을 받는데 틀림없는 택이라고 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흘렀다. 이초씨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객지 생활을 접고 조용한 암자를 찾았다. 그리고 학문에 매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하동 현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강지처에게 당한 배신과 그리움으로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전이 들어와 아뢰었다. 여인네가 찾아와 뵙기를 청하옵니다. 현감이 나가보니 바로 10년 전 두고 떠난 자신의 아내 아닌가. 10살가량의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아내는 혼자 몸으로 사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현감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만 보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대답 대신 아내는 아이를 앞으로 내보냈다. 석현아, 아버지께 인사드려라. 이 아이가 내 아이란 말이오. 아내는 지난 사연을 눈물로써 들려주었다.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난 현감은 자신의 성급하고 옹졸했던 행동으로 인해 10년 동안 생이별을 하게 한 죄책감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당신과 아이를 힘들게 만든 날 용서해 주시오.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들은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충청도 땅에 이강직이란 청렴하고 심지고 든 사내가 살았다. 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하늘이 두 쪽 난다고 해도 절대로 가까이 하는 법이 없었다. 너무 지나쳐서 때론 아내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사람이 융통성이라곤 조금도 없어. 저 친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함께 수학하는 친구들의 말이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던 강직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지방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을에 내려가 보니 그야말로 풍기가 물러나기 짝이 없었다. 부임한 첫날 사또를 환영한다고 잔치를 열었는데 기생을 불러들여 돌아대는 이방을 보고 강직은 기가 막혔다. 명월아, 사또 잘 모셔라. 풍악을 울려라. 그렇게 바늘방석 같은 하루를 보낸 강직은 다음 날 아전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고을에 만연한 풍기문란을 뿌리 뽑고자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풍기를 어지럽힌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가에 아뢰도록 방을 붙이라. 그 얘기를 들은 아전들의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다. 이보기들, 몸 조심하세.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저녁 모임은 없던 일로 하자고. 사또의 지시로 고을에 방이 쫙 붙자 그동안 소문이 날까봐 쉬쉬하던 사람들이 동원으로 하나 둘 몰려들었다. 맨 처음 장터 주모가 찾아왔다. 요 아래 장터 주모입니다요. 저야 상관없지만 장날이면 제 딸아이가 일손을 도우러 나오는데 건달 노릇을 하는 판석이란 자가 딸아이를 집적거리고 수작을 겁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장사를 방해하겠다고 겁도 주고요. 당장 그 자를 잡아들여라. 판석은 관가에 잡혀와서 곤장 3대를 맞고 다신 주막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절뚝거리며 돌아갔다. 그 소문을 듣자 이런저런 사연을 들고 동원에 찾아오는 발길이 이어졌다. 요즘 말로 하면 미투 사례가 이어졌다. 사또는 가해자를 찾아서 벌을 주기도 하고 배상을 하기도 했다. 가해자의 면모를 보니 아랫마을 덕망 높은 임진사, 천석군 최부자, 심지어 낙향에서 사는 송대감까지 명단에 올라있지 않은가.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사연이 많다 보니 언젠가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얼굴에 덕지덕지 분을 바른 여인네가 동원을 찾아왔는데
상대는 사리꼴 임서방이었다. 임서방을 불러 물어보니 2년 전 상처를 하고 혼자가 되었는데 여인네가 같이 살자는 걸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한 번은 동원에 미모의 여인이 찾아왔다. 사또,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무슨 일인가? 말해보시오. 혼자 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살아가고 있사온데 관가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등원을 종용받아 왔사오니 부디 막아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자리에 있던 아전들 모두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강직은 아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책임을 물었다. 내가 있는 동안엔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거요. 강직이 사또로 있는 동안 그 고을은 남녀노소 누구나 밤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큰 돈을 벌어온 가난한 선비. 제천 땅에 선비 정하균이 살고 있었다. 글공부에 전념하다 보니 물려받은 땅을 경작하는 건 아내의 일이 될 때가 많았다.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농사를 집어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여자복은 있는지 정하균의 아내는 미모가 출중하고 정숙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거친 농사일을 하느라 곱던 손은 거칠어지고 백옥 같은 얼굴도 햇빛에 그을러 검게 변해갔다. 아내를 농사일에 내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하균은 상경을 결심했다. 여보, 우리 한양으로 올라갑시다. 한양이요? 뭘 먹고 살려고요?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 하균과 아내는 남산골에 자리를 잡았다. 가난한 선비들이 과거 읍제를 목표로 모여 사는 고시촌과 같은 곳이라서 동류감은 들었지만 먹고 사는 게 녹록지 않았다. 시골에서 땅을 판 돈도 야금야금 다 집어먹고 아내가 삭바느질로 끼니를 잇는 형편이 되고 보니 큰소리치며 상경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다. 남산굴에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으니 10년을 목표로 해온 글공부도 벌써 8년째였다. 여보, 더 이상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할 수는 없어. 이놈의 글공부 집어치우고 돈이나 벌러 가야겠어. 평생 글공부밖에 모르는 양반이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래요. 10년을 목표로 했으니 마저 채우든가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요. 아니요. 당신 삭바느질 시키면서 고상하게 방 안에 들어앉아 글이나 읽는 것도 이만하면 됐어. 그렇다고 다시 농사일을 하는 것도 싫소. 그래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다른 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10년을 채운다고 했으니 2, 3년만 고생하고 계시오. 어떻게든 한미천 잡아서 돌아오겠소. 그렇게 정하균은 남산구를 떠났다. 그 무렵 잠채광업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일확천금을 꿈꾼 사내들이 금을 캐려고 전국적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하균은 선비복장을 벗어버리고 바지 저고리에 패랭이 하나만 쓴 채 강원도 산골 금전판에 뛰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글깨나 아는 덕분에 돈을 받고 장부 관리를 맡아주기도 하고 금점에 몰렸던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 그렇게 3년 만에 정하균은 큰 돈을 손에 쥐었다. 그래, 이만큼 벌었으면 됐어.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된 하균은 그동안 모은 돈을 챙겨서 남산굴로 돌아왔다. 집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자
그는 장사치 복장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넣어두었던 의복을 꺼내 입으려고 중턱에 잠시 여장을 풀었다. 그런데 한 괴한이 나타나 돈이 든 보찜을 통째로 들고 달아나 버렸다. 개 섞어라! 그거 내려놓지 못해? 달아나는 괴한을 쫓아가 봤지만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그날 새벽에 아내는 꿈을 꾸었다. 등에는 커다란 보찜을 들고 남편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 아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반가운지 버성발로 달려나가다가 그만 꿈을 깨고 말았다. 꿈을 꾼 아내는 왠지 남편이 올 것 같아 온종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하늘이 도왔던지 정말 그날 남편이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하규는 남산구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나요. 내가 돌아왔어. 어서 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요? 아내는 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반가워 목이 메었다. 그런데 남산구를 헤매다 들어온 남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실은 그동안 번 돈을 오던 길에 도둑 맞았소. 그 바람에 이렇게 늦은 거요. 아내는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이 면목이 없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가 남편의 안색을 살펴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새벽에 꾼 꿈이 생각이 났다. 오늘은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다시 찾아보세요. 아내가 펴주는 잠자리에 누운 하규는 밤새 뒤척이며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돈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하규는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의 여린 어깨가 더 가냘프게 보여 마음이 아파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일찌감치 하규는 남산구를 뒤지고 다녔다. 보찜을 들쳐매고 달아난 괴한의 뒷모습만으로 누구 소행인지 알아낸다는 건 소나무 밑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포교가 하균을 보고 다가와 사정을 물었다. 하균은 그간의 사정과 돈을 잃어버린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소. 포교가 가버리자 하균은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살인문을 들어서는데 방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낯선 사내와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거렁뱅이 꼴이지 뭐예요. 나도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럼 이제 나하고 다른 데로 갑시다. 빈손으로 어디를 간단 말인가요? 돈보따리가 생겼으니 염려 마시오. 그 말을 엿들은 하규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그 길로 포교를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고 포교가 포졸들을 이끌고 하균의 집을 에워싸고 그 사내와 아내를 붙잡았다. 사내는 건달행세를 하며 돌아다니는 황가성을 가진 한량이었다. 포교는 포도청으로 잡아다가 문초를 해서 사내의 입에서 하균의 보찜을 낚아채 달아났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여자와 둘이 달아날 생각으로 짜고 버린 일이더냐. 나 혼자 한 일이요. 저 여자는 상관없어. 돈이 생겨서 다시 설득하려고 찾아간 거였어. 하균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훔친 돈은 어떻게 했느냐? 배옥의 다리 밑에 숨겨두었어. 보찜을 훔쳐간 범인은 잡혔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평소에 하균의 아내는 흑심을 품고 집적대던 환가 때문에 힘들게 지내야 했다. 남편이 없는 사이 홀로 지내는 아내를 찾아와
처음에는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엉큼한 야욕을 품고 해가 지면 볼 일도 없이 찾아오기 일쑤였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웃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 집으로 피해서 잠을 자고 온 적도 있었다. 그날도 하균이 나간 사이에 환가가 아내 혼자 있는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아내는 갑자기 큰돈이 생겼다는 환가의 말을 듣고 집히는 데가 있어 환가의 비위를 맞추며 추궁한 것이었다. 어디서 그렇게 큰돈이 생겼소? 참 재주도 좋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보찜을 도둑맞았다는 말에 마침 찾아온 환가를 넌지시 떠본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보찜을 훔쳐간 도둑이 환가일 거라는 예상이 적중했다. 그래서 환가를 안심시키고 관가로 가려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대강 듣고 난 남편은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자에게 일거리를 받은 저도 잘못이에요. 우리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면서 정하균은 두툼한 보찜을 가리켰다. 널찍한 집을 짓고 농가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마음 편히 삽시다. 글 공부에 매달리는 것보다 길을 쓰고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오순도순 사는 게 하균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남산구를 떠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앙큼한 주모의 딸.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남의 사랑채를 빌려 서당을 차린 사람은 작년 이맘때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김참봉이었고 글을 배우는 총각이라야 대여섯 명이 고작이었다. 어느 날 훈장은 새로 들어온 총각을 소개했다. 얼마 전에 윗마을로 이사온 이상일이다.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되었으니 사이좋게 지내라. 훈장의 말에 고개를 들어 새로 들어온 총각을 보고 학생들이 수군수군댔다. 어디 사는 친구지? 얼마 전에 윗마을로 이사왔대. 예쁘장한 얼굴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영롱한 눈동자는 유난히 구슬처럼 아름다웠다. 학생들은 새로 들어온 총각의 미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상일이라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쁜 외모와는 딴판으로 목소리는 우렁찼다. 너는 좋겠다. 같이 다닐 동무가 생겨서. 옆에 있던 친구가 영찬이를 툭 치면서 말했다. 영찬은 또래 친구가 생겨 반가웠고 흐뭇했다. 지금까지 먼 길을 혼자 다녔는데 이제 동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날은 훈장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서당을 파하고 그들은 당장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기슭에 자리 잡은 윗마을로 향했다. 서당이 있는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가려면 산기슭을 돌아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산 중턱에는 10여 가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다. 길동무가 생겨 잘 되었어. 앞으로 잘 지냅시다. 그런데 올해 나이가 17이에요. 그럼 내가 형이군. 난 18살이요.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얘기를 주고받으며 마을 어귀로 들어섰다. 그런데 저만치 순녀가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지나가는 게 보였다. 자네는 얼굴이 곱상해서 처녀들 가슴께나 울렁거리게 했겠군. 아, 이 형님도.
영찬의 짓궂은 말에 상일은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혔다. 두 사람은 그때부터 길동무가 되어 서당을 같이 다녔다. 영찬은 1살 어린 상일을 친구처럼 때로는 친동생처럼 알뜰히 챙겨주었다. 어느 날이었다. 그들이 산기슭을 돌아 윗마을로 들어서는데 영찬이 저 멀리 지나가는 처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가는 저 여자는 주막집 딸인데 피하는 게 좋아. 그 처녀는 순녀였다. 얼굴이 예쁘장하고 반반한 순녀는 상일과 동갑인 17 나이였다. 주막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어머니는 과부였고 가끔 남자를 상대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라온 탓에 순녀도 일찌감치 이성에 눈을 떴다. 가끔 옆방에서 들리는 야릇한 소리에 이상한 기분이 들고 가슴이 달아오를 때도 있었다. 마음을 주고받은 총각도 있었지만 주막집 딸이라는 이유로 끝내 깨지고 말았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순녀는 어머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게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하는 짓인데 내 탓을 해? 순녀는 어머니와 이런 일로 자주 실랑이를 하곤 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싫었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어머니 탓만 하겠는가. 과부가 된 어머니도 때로는 홀로 된 삶이 너무 힘들어 가끔은 훌쩍거렸지만 순녀는 애써 외면했다. 또한 이 손님 저 손님 가리지 않는 주모의 남성 편력이 온 마을에 소문이 나 애꿎은 순녀마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순녀도 행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일찍이 이성에 눈을 뜨는 바람에 마음에 드는 총각들에게 집적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일이 순녀의 눈에 띄었다. 저 총각은 누구지? 처음 보는 남자인데? 갸름한 얼굴, 뽀얀 피부, 예쁘장한 미모의 상일을 보자 순녀는 마음이 끌렸다. 주변에 알아보니 새로 이사온 이첨지집 자제였다. 순녀는 여러 날 기회를 엿보다가 영찬이 집안일로 서당에 빠지게 되어 호젓한 길에 상일 혼자 지나가는 걸 보고는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그렇소. 그런데 낭자는? 전 순녀라고 해요. 도련님의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연모하는 도련님을 만나게 되니 정말 기뻐요. 그러면서 순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하루 한 날 도련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낭자, 어찌 그런 말을... 상일의 목소리엔 난처함과 수줍음으로 떨려 있었다.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찌 처음 보는 외간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하시오. 상일은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자 순녀는 기대가 어그러지자 자기도 모르게 상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도련님, 낭자, 안 돼요. 상일은 자기의 품에 안긴 순녀를 밀어내고 그 길로 마을을 향해 내달렸다. 순녀는 자신의 고백이 퇴짜를 맞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서 분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주막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잊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대며 서름이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가 몹쓸 짓을 당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새로 이사온 총각이 제가 좋다며 저를... 이튿날 주모는 서당으로 달려갔다. 딸이 몹쓸 짓을 당했다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이첨지집과 사돈을 맺어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다. 순녀, 이것이 내 탓만 하고 있는데 내 덕분에 양반집 며느리가 되게 해주마.
주모는 한 걸음에 서당으로 뛰어가 훈장 앞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아이고, 아비 없는 자식 애지중지 키웠는데 신세를 망쳐도 유분수지. 그러자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주모는 순녀에게 들은 얘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상일이 너 그게 사실이냐? 훈장 선생이 상일을 불러내 다그쳤다. 그런 것이 아니오라. 상일이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순녀 어머니는 상일이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말을 막으며 아글아글 써댔다. 그런 게 아니라니. 남의 집 귀한 딸 신세를 망쳤으니 책임을 져야지. 훈장 선생도 한술 더 떠서 근엄하게 상일을 꾸짖었다. 그리고 상일의 집을 아는 학생을 불러내더니 지시했다. 어서 가서 상일 아버님을 모셔오너라. 얼마나 지났을까? 상일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당에 찾아왔다. 노기로 가득한 아버지는 수녀 어머니를 쏘아보고는 훈장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는 다시 나왔다. 이보시오, 주모. 거짓말도 유분수지. 딸년이 천하의 앙큼한 계집이로군. 이번엔 훈장이 오히려 주모에게 화를 냈다. 뭐라고요? 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그렇소. 상일아, 저 여자를 방으로 데려가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러자 상일이 쭈뼛쭈뼛 일어나서 주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다. 그런데 다시 나온 주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런 앙큼한 년과 알아보지도 않고 제 딸년 편을 든 당신 같은 못된 인간들은 이 마을에 놔둘 수 없어.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중한 죄를 뒤집어 씌워? 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서슬이 퍼런 훈장의 호령 소리에 주모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대고 싹싹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미천한 인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상일 총각과 이첨지 어르신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첨지와 상일은 꿇어 엎드려 싹싹 빌고 있는 주모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상일이 안방으로 주모를 데리고 들어가 무슨 증거를 보여주었는지 궁금해했다. 다음 날 상일이 나오지 않았다. 상일을 기다리다 영찬은 혼자 서당에 가야 했다. 오늘부터 상일이는 서당에 나오지 않는다. 훈장의 말을 듣고 영찬은 깜짝 놀랐다. 훈장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훈장은 영찬을 조용히 불러 무엇인가 얘기를 했다. 상일이 이 마을에 이사 오기 전의 일이다. 이첨지에겐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다. 이름이 옥난이었다. 어려서부터 자수나 바느질보다는 학문에 관심이 있었고 가끔 남장을 하고 학문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마을로 이사오자 옥난은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받고 남장을 한 채 서당에 다니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찬은 상일에 대한 우정이 옥난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은밀하게 두 집안 간의 혼담이 오가더니 마침내 영찬과 옥난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다. 기센 어머니, 억센 막내딸. 어느새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초여름의 신선한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홍대감은 퇴거하여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바깥에선 위험있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지만 마누라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을 못했다. 젊은 소실이라도 있어 아양이라도 부리면 집에 와도 재미가 있으련만 예전에 소실을 한번 들였다가 사나운 마누라 등살에 못 버티고 쫓겨간 뒤로는 오로지 성질 사납고 품성이 완고한 마누라뿐이었다. 안채로 들어서자 입구에 있던 계집종 하나가 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갸름하고 예쁘장한 계집종의 자태에 홍대감은 잠시 눈길을 멈추었다. 여색을 찾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지위가 높다고 상관이 있겠는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덕이라 하옵니다. 그래, 천하의 미인이구나. 계집종은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몰래 엿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나운 마누라였다. 질투심에 불탄 홍대감 부인은 다음 날 즉시 그 덕이라는 계집종을 호라비 머슴과 짝지어버렸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홍대감은 마누라 무서워 곁눈질 한번 할 수 없었다. 홍대감에겐 딸만 셋이 있었다. 큰딸과 둘째 딸은 시집을 갔고 막내딸만 아직 혼자였다. 큰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시댁과 남편을 잘 섬기며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막내딸이었다. 천방지축인데다가 어머니의 사나운 기질을 닮은 것이다. 너도 이제 혼담이 오갈 나이가 되었으니 쓸데없는 성격을 고치도록 해라. 아버지는 막내딸이 알아듣기 쉽게 잘 타일렀으나 막내딸은 타고난 성격인데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저리도 제 어미의 강자를 쏙 빼닮았단 말이냐. 장차 어떤 사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살까. 홍대감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홍대감이 종로길을 따라 퇴골하던 중이었다.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거덜이 발길질을 하며 행인들을 몰아댔다. 그런데 거덜의 외침에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총각이 있었다. 누군데 대감마님 행차를 방해하는 거요? 거덜이 거들먹거리며 소리쳤다. 그러자 그 총각이 그렇다고 해서 갈 길을 막았으면 되겠느냐? 하고 당차게 대꾸했다. 홍대감은 허리를 똑바로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총각을 눈여겨보았다. 넌 어디 사는 누구냐? 종로 사는 박진사의 큰아들 박대찬이라 하옵니다. 내가 박진사의 자제란 말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런 기백이라면 막내딸의 기도 꺾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았다. 홍대감이 그렇게 감탄하면서 총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다가 총각에게 물었다. 내게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내 사위가 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보니 황송한 말씀이오나 대감께서 승낙해 주신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총각도 흔쾌히 대답했다. 그러자 홍대감은 막내딸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래도 정원할 수 있겠나? 대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대차는 홍대감과 한참 무언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홍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즉시 박진사 집에 청혼을 하겠다고 했다. 아니 대감, 신사지방과 사돈을 맺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인이 핏대를 세우며 대감을 몰아세웠다. 그러면 어디로 시집 보낼 생각이요?
저와 이 성격에 시댁에서 쫓겨오면 어떻게 하겠소? 부인은 격이 낮은 집안에 보내면 감히 내쫓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침내 홀리의 날이 되었다. 초래청이 차려지고 손님들이 마당 가득 모여들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신랑이 소문난 바람둥이래. 그래? 어쩌다가 그런 총각하고? 그 얘기가 부인의 귀에 들어가자 난리가 났다. 바람둥이한테 보낼 순 없어. 혼인 못 시켜요. 초래청을 차려놓은 마당에 손님들을 돌려보낸단 말이오. 이제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이 혼례가 치러졌다. 그런데 신방이 차려졌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랑은 밤새 혼자 독수 공방을 하고서 날이 새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신랑이 돌아갔으니 어떻게 한단 말이오? 잘 갔어요. 그럼 바람둥이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다니 대감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되어도 신랑은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처음엔 잘 되었다던 부인과 막내딸도 서서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직 처녀의 몸이지만 혼례를 올린 마당에 다시 시집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박서방 소식은 없어요? 박서방은 무슨 박서방? 내쫓을 땐 언제고. 또다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났다. 이제나 저제나 다시 찾아와 주길 기다리던 모녀가 희망을 접을 무렵 박대찬이 마침내 대과에 장원급제를 했다. 정말 수고했네.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대찬은 홍대감집을 찾아갔다.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간 뒤 3년 만이었다. 이보게, 내가 잘못했네. 이런 훌륭한 사위를 몰라보았네.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대찬을 맞았다. 그날 밤 3년 만에 신방이 차려졌다. 막내딸은 3년 동안의 마음고생을 하고 나서 순종적인 여자로 변하기 시작했다. 대찬을 따라 3년 만에 시댁에 들어간 막내딸은 어진 아내요, 시부모를 잘 모시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 살아갔다. 며느리의 기이한 꿈. 깊은 밤 조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꿈속에서 부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태양을 치마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 예사롭지 않은 꿈에 놀란 부인은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꿈 얘기를 털어놓았다. 며느라기가 태양을 치마로 받는 꿈을 꾸었다는데 보통 꿈은 아닌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이부상서라는 벼슬에 있던 남편 맹유에게 전했다. 듣고 보니 보통 꿈이 아닌 것 같구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꿈이 집안의 귀한 자손을 얻게 될 징조라 여기고 글공부를 위해 절에 들어가 있던 아들을 급히 집으로 불러들였다. 희도에게는 아비가 위독하다고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거다. 시아버지 맹유는 길을 떠나는 하인에게 그렇게 단단히 일러보냈다. 얼마 후 아들 맹이도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버지 맹유는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다. 글공부로 수고가 많았으니 며칠 푹 쉬고 가거라. 그렇게 며칠을 머무는 사이 조씨 부인은 임신했고 훗날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 맹사성이 태어났다. 맹사성이 5살이 되었을 무렵
조부의 친구 최영이 낮잠을 자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집 앞 배나무 위로 용이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최영은 호기심에 마당으로 나갔고 배나무에 어린 맹사성이 올라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거기서 당장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최영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지만 맹사성만이 자리를 지키며 잘못을 빌었다. 대범하기 이럴 데 없구먼. 최영은 맹사성을 손녀 사위로 삼고 후일 자신의 고향집까지 물려주었다. 맹사성은 19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하며 출세 가도를 달렸다. 파주 군수가 된 그는 젊은 나이의 성공에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근처 사찰을 찾아 주지 스님에게 물었다. 군수인 내가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면 좋겠소? 그러자 노 스님이 대답했다. 그건 어렵지 않지요. 선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맹사성은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스님은 그를 붙잡고 차 한 잔을 권했다. 못 이기는 척 앉은 맹사성에게 스님은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랐다. 차가 넘치지 않소. 맹사성이 소리쳤다. 하지만 스님은 못 들은 척 태연하게 차를 따랐다.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난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차가 넘치는 건 알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건 어찌 모르십니까? 그 한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돌아서다가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맹사성은 자신의 오만을 깨닫고 겸손하고 청렴한 관리가 되어 훗날 청백리의 표상이 되었다. 그러나 맹사성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다.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정권을 잡으며 두문동 사건이 벌어졌다. 그의 조부 맹유는 순절했고 최영도 처형되었다. 아버지 맹이도는 관직을 버리고 운둔 생활을 이어갔고 맹사성 역시 관직을 버렸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마침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이성계가 그를 중용했다. 맹사성은 최영의 손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으로 이성계의 눈에 띄어 훗날 우의정에 올랐다. 어느 날 장마철 병조판서가 국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맹사성의 집을 찾았다. 두 사람이 국사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다. 집에 비가 새어 세간살이가 모두 물에 젖었고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두 사람은 삿갓을 쓰고 대화를 나눠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병조판서는 일국의 재상이 비가 새는 집에 살다니 라며 큰 집에 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집 행랑채를 부수었다. 온양의 집과하는 부친을 자주 방문한 맹사성은 자기가 내려오는 게 알려져 지방관에게 폐가 될까봐 하인 한 명만 데리고 소를 타고 다녔다. 한 번은 그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지방 현감이 그를 맞이하려고 길목에 나와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는 맹정승은 보이지 않고 한 허름한 노인이 그들이 기다리는 길목에서 소를 타고 퉁소를 불며 느릿느릿 지나가는 것이었다.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이상한 노인이면 쫓아버려라. 현감이 부하를 보내 이르자 내 소를 타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무슨 상관인가. 맹고불이라는 사람인데 온양에 일이 있어 가는 길이라고 여쭈어라. 고불은 맹사성의 호였다. 그 얘기를 들은 현감이 혼비백산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76세에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고 온양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 한양에 올라온 그는 79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당시 임금이었던 세종은 그를 청렴 결백한 관리라는 의미로 문정이라는 시호를 내려 그를 기렸다고 한다.